2026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 전력 당국은 이례적인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원인은 뜻밖에도 폭염도 산불도 아닌 AI 데이터 센터였습니다. 인공지능을 구동하는 초대형 서버 단지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전력을 끌어쓰면서 전력망이 한계에 다가섰다는 신호였습니다. 실리콘밸리 인근의 한 대형 데이터 센터는 단 한 달 동안 소형 도시 하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전력과 맞먹는 양을 소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던지는 질문 하나, 자율주행차가 신호등을 인식하는 찰나의 순간, 추천 알고리즘이 콘텐츠를 계산하는 그 모든 과정이 결국 전기로 환산되기 때문입니다. 유럽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전력 공급 여건이 불안정해지면서 일부 AI 데이터 센터의 증설 계획이 보류되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전력 수급이 빠듯해지자 더 이상 무제한 확장은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입니다. 아시아 역시 긴장 상태입니다. 싱가포르 정부는 신규 데이터 센터 건설 허가를 제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과 물류의 허브인 도시국가조차 AI 인프라 확대 속도를 조절해야 할 만큼 상황이 심각해진 것입니다. 이쯤 되면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AI는 인류의 생산성을 혁신하고 의료, 금융, 제조 전반을 바꾸는 기술입니다. 분명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도구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AI가 전력망을 압박하고 도시 전체를 셧다운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면 어떨까요? AI는 세상을 구하는 기술일까요? 아니면 전력 시스템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또 다른 도전일까요? 문제는 더 복잡합니다. 이 AI는 멈출 수 없습니다. 기업들은 경쟁적으로 더 큰 모델을 개발하고 더 많은 서비스를 출시하며 더 빠른 응답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미 일상에 깊숙이 들어온 AI를 하루아침에 중단하자는 선택지는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의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발전소를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송배 전망을 확충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과 정치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결국 지금의 위기는 단순한 기술 경쟁의 문제가 아닙니다. AI가 얼마나 똑똑해질 수 있는가가 아니라 그 똑똑함을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전기를 태워야 하는가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능의 시대에서 효율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묻기 전에 그 인공지능이 전력망을 얼마나 압박하는지를 계산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AI가 왜 이렇게 많은 전기를 소비하는지 이해하려면 먼저 인공지능의 작동 방식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I에는 크게 두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트레이닝 학습 단계입니다. 이 과정에서는 수십억, 수조 개의 데이터를 입력해 패턴을 찾고 가중치를 조정하며 모델을 완성합니다. 엄청난 연산 능력이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한 번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작업입니다. 막대한 비용이 들지만 일종의 초기 투자에 가깝습니다. 공장을 짓는 비용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단계, 바로 인퍼런스 추론입니다. 학습이 끝난 AI가 실제 서비스에 투입되어 사용자의 질문에 답하고 이미지를 인식하고 자율주행차의 판단을 수행하는 과정이 바로 인퍼런스입니다. 그리고 이 인퍼런스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던질 때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온 검색을 할 때마다 매번 실행됩니다. 예를 들어 전 세계에 1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AI 서비스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들이 하루에 몇 번씩 질문을 던진다면 그때마다 수많은 연산이 동시에 발생합니다. 한 문장의 답변 뒤에는 수백만 수천만 번의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학습은 일회성 대규모 투자라면 인퍼런스는 매일, 매시간, 매초 반복되는 고정비입니다. 실제로 AI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비용 구조를 보면 전체 운영 비용의 80%부터 90%까지가 인퍼런스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모델을 한 번 잘 만들어 놓는 것보다 그 모델을 수억 명에게 안정적으로 서비스하는 것이 훨씬 더 많은 전기와 자원을 요구하는 셈입니다. 즉, 오늘날 AI 산업의 진짜 부담은 더 똑똑한 모델을 만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모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돌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트레이닝은 과거의 투자이지만 인퍼런스는 매달 청구서로 날아오는 현실입니다.
서버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야 하고 그 서버를 움직이는 것은 결국 전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AI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가 아니라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기를 덜 쓰는 방법은 없는가라는 질문입니다. 만약 인공지능의 성능은 그대로 두면서 전력 소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개선이 아니라 산업 구조를 바꾸는 혁신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으려는 시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상황에는 하나의 거대한 역설이 숨어 있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AI 서비스의 심장부에는 사실 게임용 칩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GPU, 즉 그래픽 처리 장치는 본래 고해상도 게임 화면을 부드럽게 그리기 위해 설계된 반도체입니다. 복잡한 3D 그래픽을 빠르게 연산하고 수많은 픽셀을 동시에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진 구조였죠. 그런데 2012년 전후로 AI 연구자들이 우연히 발견합니다. 이 GPU가 대규모 행렬 연산, 즉 인공지능 학습과 추론에 생각보다 잘 맞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때부터 GPU는 임시 대안으로 AI 연산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임시가 10년 넘게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대안이 없었기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GPU는 강력했고 이미 시장에 존재했으며 개발 생태계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AI는 GPU 위에서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AI를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칩이 아니라 게임을 위해 설계된 칩을 끼워 맞춰 사용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상황을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동네 편의점에 가기 위해 람보르기니를 타고 가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 빠르고 강력합니다. 목적지에는 도착합니다. 하지만 기름값과 유지비는 과도하게 듭니다. 또 다른 비유로는 러닝화를 신고 축구 경기를 뛰는 것과 같습니다. 뛸 수는 있습니다. 공도 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향 전환이 빠른 전문 축구화와 비교하면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GPU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산 성능은 뛰어나지만 인퍼런스 중심의 AI 서비스에는 전력 효율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데이터 센터는 막대한 전기 요금을 부담해야 하고 이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규모 냉각 시스템을 설치해야 합니다. 전기는 더 쓰이고 열은 더 발생하며 냉각 비용까지 추가됩니다. AI가 성장할수록 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은 단순해집니다. 만약 AI만을 위해 처음부터 설계된 진짜 축구화가 등장한다면 어떨까요? 같은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전력을 훨씬 적게 쓰는 칩이 있다면 지금의 구조는 근본적으로 바뀔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역설을 깨는 순간 AI 산업의 판도 역시 함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빌딩 안 직원 약 200명이 일하는 작은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이름은 퓨리오사 AI. 대기업도 아니고 수만 명의 직원을 거느린 글로벌 기업도 아닙니다. 매출 규모 역시 아직 폭발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2조에서 3조 원 사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직원 수와 현재 매출을 감안하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2025년 3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가 약 1조 2천억 원 규모로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제안을 보냈습니다. 시장가 대비 상당한 프리미엄이 붙은 조건이었습니다. 창업 8년 차, 아직 적자를 이어가고 있는 스타트업에게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연히 수락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퓨리오사 AI의 CEO는 그 제안을 같은 날 바로 거절했습니다. 업계는 술렁였습니다. 무모한 자신감인가? 아니면 냉정한 계산인가? 안정적인 엑시트 기회를 포기하고 독자 생존을 선택한 결정은 단순한 배짱으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아직 매출이 크지 않은 회사가 세계적 빅테크에 거액 제한을 뿌리친 이유는 무엇일까요?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입니다. 이들은 현실을 과대평가한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 세상이 제대로 보지 못한 구조적 변화를 먼저 읽어낸 것일까요? 퓨리오사 AI는 단순히 회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의 판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확신에
베팅한 것은 아닐까요? 퓨리오사 AI의 이야기를 이해하려면 그 중심에 서 있는 창업자의 이력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는 단순한 사업가가 아니라 GPU를 직접 설계해본 엔지니어 출신입니다. 그는 해외 반도체 기업에서 그래픽 처리 장치 설계 업무를 수행하며 칩의 구조와 연산 방식, 병목 구간이 어디에서 발생하는지를 몸으로 익혔습니다. GPU가 어떤 상황에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하고 어떤 환경에서는 비효율이 드러나는지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이후 그는 한국으로 돌아와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하드웨어 설계 업무를 맡았습니다. 여기서 그는 칩의 연산 구조뿐 아니라 실제로 전력을 어떻게 관리하고 신호를 어떻게 최적화하며 양산 단계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경험했습니다. 쉽게 말해 GPU의 두뇌를 설계해 본 경험과 칩의 근육을 다뤄본 경험을 모두 갖춘 셈입니다. 이 두 영역을 동시에 이해하는 엔지니어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GPU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바로 GPU의 약점도 가장 잘 안다는 사실입니다. 기존 구조가 어디에서 전력을 낭비하고 왜 인퍼런스 환경에서는 비효율이 커지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에 전혀 다른 방향의 설계를 구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예 단순히 더 강한 칩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왜 지금 구조가 비효율적인가를 근본부터 다시 묻는 접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2017년 그는 2명의 동료와 함께 회사를 설립합니다. 직원 3명으로 시작한 작은 팀이었습니다. 회사 이름은 영화 매드맥스에서 따왔습니다. 기존 질서에 맞서 싸우는 전사의 이름 퓨리오사. 이는 단순한 멋을 위한 장명이 아니었습니다. AI 반도체 시장을 장악한 거대한 독점 구조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이었습니다. 작은 팀이었지만 그 안에는 거대한 판을 흔들겠다는 야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2019년 퓨리오사 AI에게는 말 그대로 생존이 걸린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반도체 스타트업이라는 선택 자체가 이미 높은 장벽을 의미했지만 현실은 그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투자 유치가 지연되면서 회사 자금은 바닥을 드러냈고 결국 급여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를 제때 내지 못해 수도가 끊겼고 전기 공급마저 중단되는 날이 찾아왔습니다. 불이 꺼진 사무실 안에서 팀원들은 노트북 배터리에 의존해 설계 작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여름에는 에어컨도 없이 더위를 견뎌야 했고 겨울에는 난방이 제대로 되지 않는 공간에서 코드를 작성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으로 보면 이미 포기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매달 수백억 원이 들어가는 반도체 개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자금, 당장 눈앞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현실. 그러나 팀은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둔 것은 당장의 수익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회사에 합류하면 훨씬 안정적인 연봉과 환경을 얻을 수 있었지만 이들은 남았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게임용 GP 유로 AI를 돌리는 시대는 결국 끝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이 신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구조에 대한 판단이었습니다.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 전력 문제는 반드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처음부터 AI를 위해 설계된 칩이 필요해질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자금 부족은 오히려 방향을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돈이 넉넉했다면 여러 프로젝트에 손을 뻗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자원이 부족했기에 선택은 하나뿐이었습니다. 핵심 기술에 100% 집중하는 것. 불필요한 확장은 접고 설계의 본질에만 매달리는 전략이었습니다. 전기가 끊긴 사무실에서 그들이 지켜낸 것은 단지 회사가 아니라 한 시대가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이었습니다. 퓨리오사 AI의 핵심에는 TICP 텐서, 컨트랙션 프로세서라는 독자 아키텍처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을 이해하는 방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전통적인 GPU 구조를 이사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큰 옷장을 다른 집으로 옮겨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기존 방식은 옷장을 완전히 분해합니다. 나사 하나, 판자 하나까지 모두 떼어내어 트럭에 싣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다시 처음부터 조립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이 많이 들고 인력과 에너지도 많이 소모됩니다. AI 연산에서
GPU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식도 이와 유사합니다. 데이터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이동시키고 중간 연산 결과를 반복적으로 메모리와 연산 장치 사이에서 주고받습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이동이 바로 전력 소모의 핵심 원인 중 하나입니다. 계산 자체보다 데이터를 옮기는데 더 많은 전기가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반면 TCP는 접근 방식이 다릅니다. 옷장을 분해하지 않고 통째로 들어 옮기는 것에 가깝습니다. 연산 과정에서 불필요한 데이터 분해와 재조립을 최소화하고 텐서 연산을 구조적으로 통합해 처리합니다. 즉, 내부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계산 경로를 단순화함으로써 에너지 낭비를 근본적으로 낮추는 설계입니다. 데이터가 덜 움직이면 전력 소비도 줄어들고 발열 역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세 조정이 아니라 연산 구조 자체를 재설계한 결과입니다. 이 차이는 특히 인퍼런스 환경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인퍼런스는 수없이 반복되기 때문에 한 번의 연산에서 절약되는 전력이 전체 운영 비용에 곧바로 반영됩니다. 데이터 이동을 줄이는 구조는 곧 전기 요금을 줄이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데이터 센터 입장에서는 동일한 성능을 유지하면서 전력 사용량과 냉각 부담을 동시에 낮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기술이 단순한 마케팅 문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CP 아키텍처는 국제학회에서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컴퓨터 아키텍처 분야의 주요 학술 무대에서 검증을 받았습니다. 이는 기술적 주장에 대해 학계의 동료 평가를 통과했다는 의미입니다. 스타트업의 일방적 홍보가 아니라 연구 공동체가 구조적 차별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무게가 다릅니다. 결국 TCP는 단순히 더 빠른 칩을 만들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연산해 왔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데이터 이동을 줄이고 연산을 통합하고 구조를 단순화하는 것. 이 설계 철학이야말로 전력 위기 시대의 AI 반도체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제 숫자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술의 우열을 판단할 때 결국 가장 냉정한 기준은 수치입니다. 현재 AI 시장에서 대표적인 고성능 GPU로 꼽히는 엔비디아 H100의 전력 소모는 약 700와트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가정용 선풍기 여러 대를 동시에 24시간 내내 돌리는 것과 맞먹는 전력입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한 곳에는 이런 칩이 수천, 수만 장씩 들어갑니다. 결국 전기요금이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퓨리오사 AI의 이 세대 칩 레니게이드는 약 150에서 180와트 수준의 전력을 소비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단순 비교만 해도 약 4분의 1 수준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약 H100 한 장이 처리하는 작업량을 기준으로 삼는다면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레니게이드 2장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2장의 전력 소모를 합해도 약 300에서 360와트 수준입니다. 여전히 H100 한 장의 700와트보다 낮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운영비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칩 한 장당 수백 와트의 차이는 수천 장이 모였을 때 메가와트 단위의 차이로 확대됩니다. 전력 설비 투자, 냉각 시스템 구축, 유지 보수 비용까지 연쇄적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격 구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니게이드는 장당 약 1만 달러 수준으로 제시되는 반면 H100은 2만 5천에서 3만 달러 이상에 거래됩니다. 단순히 전력 소비가 낮을 뿐 아니라 초기 도입 비용 역시 낮은 셈입니다. 전력 절감과 구매 비용 절감이 동시에 작용하면 데이터 센터의 총 소유 비용, 가테아시, O, 구조 자체가 달라집니다. 경제학적으로 보면 이는 공급자 독점 구조에 균열을 내는 변수입니다. 지금까지는 대안이 부족했기에 높은 가격과 높은 전력 소비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성능 영역에서 더 낮은 전력과 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선택지가 등장한다면 구매자의 협상력은 달라집니다.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비용 구조 경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결국 700와트와 150와트의 차이는 단순한 기술 스펙 비교가 아닙니다. 그것은 AI 산업이 앞으로 어떤 비용 구조 위에서 성장할 것인가를 가르는 분기점일 수 있습니다.
전력을 덜 먹고 가격도 낮은 칩이 확산된다면 AI의 확장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고, 반대로 기존 구조가 유지된다면 전력망의 한계가 성장의 속도를 제약할 것입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들이야말로 지금 판이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기술이 아무리 훌륭해 보이더라도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으면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퓨리오사 AI의 사례에서 중요한 것은 주장 자체가 아니라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들입니다. 첫 번째 검증 무대는 ML퍼프입니다. ML퍼프는 전 세계 AI 반도체 기업들이 동일한 조건에서 성능을 비교하는 글로벌 벤치마크입니다. 참가 기업이 스스로 점수를 매기는 구조가 아니라 엄격한 기준과 검증 절차를 거쳐 결과가 공개됩니다. 쉽게 말해 AI 칩의 수능 시험과도 같은 자리입니다. 이 무대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낸다는 것은 단순 홍보하는 차원이 다른 신뢰를 의미합니다. 퓨리오사 AI는 이 ML퍼프에서 전력 대비 성능 효율 면에서 경쟁 제품과 견줄 만한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프트웨어 최적화를 통해 동일한 하드웨어에서 성능을 대폭 개선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칩 자체의 설계뿐 아니라 컴파일러와 런타임 등 소프트웨어 스택을 함께 다듬으면서 효율을 끌어올렸다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일부 제출에서는 소프트웨어 개선만으로 성능이 2배 가까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하드웨어 설계와 소프트웨어 최적화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검증은 생산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가 5나노 공정으로 레니게이드 칩을 양산했다는 사실은 상징성이 큽니다. TSMC는 기술적 완성도가 확보되지 않은 설계에 최첨단 라인을 쉽게 열어주지 않습니다. 글로벌 빅테크의 칩을 생산하는 기업이 해당 설계를 채택했다는 것은 최소한 제조 가능성과 구조적 안정성이 검증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연구실 수준의 샘플이 아니라 실제 양산 단계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큰 전환점입니다. 세 번째는 LG의 공식 발표입니다. LG AI 연구원은 레니게이드 칩을 활용한 테스트 결과를 공개하며 기존 GPU 대비 전력 효율이 약 2.25배에서 2.5배 수준으로 개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서버렉 전력 기준에서 생성 가능한 AI 응답수가 3.75배에서 최대 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수치도 제시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스타트업의 자체 발표가 아니라 대기업의 이름을 걸고 공개된 결과라는 점입니다. 결국 ML퍼프의 객관적 벤치마크, TSMC의 5나노 양산, LG의 공식 성능 발표는 하나의 메시지로 수렴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스토리텔링이 아니라 실제 시장과 산업 생태계 안에서 단계적으로 검증되고 있는 기술이라는 사실입니다. 스타트업의 선언이 아니라 글로벌 플레이어들이 참여한 시험과 생산, 그리고 공개 발표를 통해 신뢰가 축적되고 있다는 점이 이 사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단연 메타의 인수 제안이었습니다. 2025년 3월 글로벌 빅테크 기업 메타가 퓨리오사 AI에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인수 의향을 전달했다는 소식이 업계를 뒤흔들었습니다. 당시 회사의 시장 평가 가치의 약 50% 이상의 프리미엄을 얹은 조건이었습니다. 아직 매출이 크지 않고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던 반도체 스타트업에게는 사실상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창업자 개인에게 돌아갈 목만 계산해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규모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CEO는 그 제안을 같은 날 바로 거절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주주들과 논의는 있었지만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회사를 매각하지 않겠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 선택은 곧바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무모한 자신감이라는 평가와 장기적 가치를 읽어낸 전략적 판단이라는 평가가 엇갈렸습니다. 아직 실적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1조 원이 넘는 제안을 거절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의미는 곧 이어진 행보에서 드러났습니다. 인수 제안을 거절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퓨리오사 AI는 약 1,700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기업 가치는 1조 원을 넘어 유니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니 시장은 이 회사를 단순한 실험적 스타트업이 아니라 독자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2026년에 접어들면서 분위기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프리-IP 5라운드에서 기업 가치는 2조에서 3조 원 사이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메타가 제시했던 1조 2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당시의 거절은 감정적인 배짱이 아니라 스스로 그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확신에 기반한 판단이었음을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핵심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모한 도박이 아니라 구조적 변화를 읽은 자신감이었습니다. AI 인퍼런스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 그리고 자신들의 기술이 그 중심에 설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제안을 거절한 선택은 리스크를 동반했지만 동시에 스스로의 미래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시장은 아직 최종 답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지금까지의 흐름은 그 선택이 단순한 모험이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밋빛 전망만으로는 이 이야기를 완성할 수 없습니다. 퓨리오사 AI 앞에는 분명한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가장 큰 장벽은 엔비디아의 하드웨어가 아니라 바로 쿠다라는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현재 전 세계 AI 개발자의 약 90%가 쿠다 기반 환경에서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하며 서비스화합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교재도, 연구소에서 작성되는 논문도,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비스 코드도 대부분 쿠다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의 표준이자 관성입니다. 새로운 칩이 아무리 전력 효율이 뛰어나더라도 기존 코드를 대규모로 수정해야 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진입 장벽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이 우수하다는 사실과 시장에서 널리 사용된다는 사실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더 뛰어난 기술이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생태계를 장악한 플랫폼이 시장을 지배한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재무적 부담 역시 현실적인 변수입니다. 퓨리오사 AI는 2024년 한 해에만 약 773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누적 적자는 2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초기에는 막대한 연구개발 비용이 투입될 수밖에 없지만 자금 소진 속도는 투자자들에게 민감한 지표입니다. 충분한 현금 흐름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술 개발과 양산 계획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죽음의 계곡이라 불리는 양산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구실에서 성공한 설계가 대규모 생산 공정에서도 동일한 수율과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지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반도체 업계에서 수많은 스타트업이 이 구간에서 좌절해왔습니다. 소량 샘플은 완벽했지만 수만 장을 찍어내는 순간 예상치 못한 결함과 비용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습니다. 엔비디아는 여전히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며 AMD와 인텔 역시 AI 가속기 시장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리벨리온이 통신 인프라를 기반으로 확장을 시도하고 있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또한 자체 AI 칩 개발에 나서고 있습니다. 즉, 퓨리오사 AI는 단 한 기업이 아니라 거대한 생태계 전체와 경쟁해야 하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결국 이 회사의 미래는 기술적 혁신뿐 아니라 이 생태계 확장 능력과 재무적 지속 가능성에 달려 있습니다. CUDA라는 거대한 장벽을 어떻게 넘을 것인지, 누적 적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양산 단계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것인지가 진짜 시험대입니다. 지금까지는 가능성을 증명했다면 이제부터는 생존과 확장의 능력을 증명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퓨리오사 AI의 미래를 판단하기 위해 우리가 지켜봐야 할 핵심은 단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 2026년 목표로 제시된 2만 장의 칩이 실제로 얼마나 판매되느냐입니다. 기술이 아무리 뛰어나도 시장에서 팔리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만약 2만 장이 대부분 소화된다면 이는 단순한 매출 증가 이상의 신호가 됩니다. 제품이 양산 단계에서 수요를 확보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판매가 기대에 못 미친다면 효율성이라는 강점이 시장 설득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는 글로벌 데이터 센터 진입 여부입니다. 국내 기업과의 협력은 출발점으로 중요하지만 AI 인프라의 중심은 여전히 미국과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에 있습니다.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기업의 데이터 센터에 채택되는 순간 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는 단순한 납품 계약을 넘어 기술이 글로벌 표준 경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했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반대로 글로벌 채택이 지연된다면 기술력과 시장 지배력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재무 지표입니다. 2027년 IPO를 목표로 한다면 그 이전에 적자 폭을 유의미하게 줄이거나 최소한 손익 개선의 흐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누적 적자가 계속 확대된다면 투자자들의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혁신과 재무 안정성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로 연결됩니다. 상장을 앞둔 기업에게 숫자는 곧 신뢰입니다. 결국 세 가지 체크포인트가 모두 초록불로 켜진다면 우리는 한 시대의 전환점을 목격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전력 효율 중심의 AI 반도체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새로운 국면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가 모두 빨간불로 돌아선다면 이 이야기는 뛰어난 기술이 시장의 벽을 넘지 못한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남습니다. 엔비디아의 시대는 정말로 끝을 향해 가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은 한국 스타트업의 꿈에 불과할까요? 답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도전이 AI 산업의 구조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2의 엔비디아가 한국에서 나온다? 라는 질문은 자극적이면서도 동시에 위험한 프레임입니다. 기업 가치 3조 원, 상장을 앞둔 AI 반도체 스타트업이라는 사실만으로 제2의 엔비디아라는 타이틀을 붙이는 순간 기대는 과도하게 커지고 평가의 기준은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한 문장으로 답하자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제2의 엔비디아가 아니라 엔비디아 U 구조를 흔드는 실험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AI 산업의 구조는 명확합니다. 엔비디아가 학습 인 트레이닝, 시장을 장악했고 인퍼런스 영역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GPU 중심 생태계, 특히 규대 기반 개발 환경은 사실상 표준처럼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구조는 균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력 소비 문제, 데이터 센터 운영비 폭증, 그리고 특정 기업에 대한 의존도 심화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입장에서 리스크입니다. 누구도 단일 공급자에게 85% 이상을 의존하는 구조를 영원히 유지하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한국의 AI 반도체 기업이 제시하는 전력 효율 중심 인퍼런스 칩 전략은 분명 구조적 기회를 정확히 짚고 있습니다. 트레이닝에서 정면 승부를 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실행되는 인퍼런스 영역을 공략하는 전략은 영리합니다. AI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날수록 인퍼런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전력 효율을 2배, 3배 개선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단순한 성능 경쟁이 아니라 운영비 구조를 바꾸는 혁신이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 시장이 요구하는 방향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단순히 GPU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닙니다. 2006년부터 구축해온 큐다 생태계는 일종의 운영체제와도 같습니다. 개발자, 연구자, 기업 시스템이 그 위에 얹혀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진짜 해자는 하드웨어 성능이 아니라 생태계입니다. 구글조차 TPU로 큐다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한 현실을 보면 200명 규모의 스타트업이 이 벽을 넘는다는 것은 기술력 이상의 전략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 가치 3조 원이라는 숫자 역시 양면성을 가집니다. 이것은 기대의 반영입니다. 아직 실적이 완전히 증명된 수치는 아닙니다. AI 시장이 고성장 국면에 있고 엔비디아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붙어있는 상황일 가능성도 큽니다. 만약 실제 판매량과 글로벌 데이터 센터 채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이 밸류에이션은 빠르게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형 고객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매출 흐름을 만든다면 3조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2의 엔비디아가 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기술 우위의 지속성입니다. 단발성 벤치마크 승리가 아니라 세대가 바뀔 때마다 경쟁사 대비 명확한 효율 우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엔비디아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인퍼런스 전용 제품군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가 움직일 때마다 격차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소프트웨어 전략의 성공입니다. CUDA를 직접 무너뜨리기 어렵다면 파이토치 기반 오픈소스 흐름을 활용하거나 특정 산업, 공공 AI, 엣지, AI 전력 제약 환경에 특화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두를 위한 칩이 아니라 특정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는 칩으로 자리 잡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셋째, 현금 흐름의 안정화입니다. 반도체는 자본 집약 산업입니다. 적자가 길어질수록 투자자 신뢰는 흔들립니다. 상장 전까지 손실을 줄이고 최소한 매출의 가시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IPO 이후에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감당할 재무 구조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이 기업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AI 산업이 단일 구조에서 다극 구조로 전환될 수 있는가입니다. 만약 이 기업이 인퍼런스 시장에서 의미 있는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엔비디아의 시대가 끝난다기보다는 엔비디아 단극 체제가 완화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것만으로도 역사적 변화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판단은 이렇습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 기업은 제2의 엔비디아라기보다 엔비디아 독점 구조의 균열을 내는 실험입니다. 성공한다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상을 완전히 바꿀 수 있고 실패하더라도 AI 반도체 전략의 방향성을 남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감정이 아닌 체크리스트로 봐야 합니다. 실제 판매량, 글로벌 데이터 센터 채택, 소프트웨어 확산 속도, 손익 개선 추세. 이 네 가지가 명확해질 때 비로소 우리는 꿈이 아니라 현실을 말할 수 있습니다. 제2의 엔비디아가 한국에서 나올 수 있느냐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 그러나 신화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